전자파 노출에 따라서 특히 민간군에서의 건강 위험에 관한 여러 논란이 확산되는 과정 중에 민간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택지 개발 과정, 아파트나 학교 부지를 건설하는 과정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태에 있어서 각 여러 지역에 있어서 이 전자파 노출 관련은 민원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발제 두 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재원 연구관께서는 전자파 노출에 관한 평가하는 표준화된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환경영향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정 방법 표준화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김윤신 교수께서는 이 극저주파에 대해서 이를 보호할 수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인체 유해성에 근거한 규제 기준이 없는 상태고, 생활환경 부분에 있어서 전자파의 개념 자체가 환경부에서 반영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이 극저주파, 전자파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직접 나서야 되고 정부 부처 간의 협의 친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의 발제를 듣고 곧바로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분 오셨는데요. 아까 소개는 드렸고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한 7분 정도 되겠습니다. 7분을 넘지 않도록 제가 중간에 또 개입하지 않게 7분 정도 발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원 실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기 발제 내용에 아마 대부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대부분 다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노출 이제 전자파 기준이 이제 국제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 국제적인 기준을 우리 이제 미래침록과학부가 지금은 거기서 이제 준용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수준이 왜 어떤 근거에서 결정됐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발제문에 토론문에 잠깐 간략하게 적은 것처럼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분류하는 기구 중에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에서 발암성의 정도에 따라서 그룹 1, 그룹 2A, 그룹 2B, 3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지금 전자파, 극저주파 전자파, 지금 그냥 이해하 그냥 전자파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60Hz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는 전자파에 대해서는 그룹 2B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근거는 김윤식 교수님이 이제 쭉 설명해 주셨듯이 특히 소아백혈병에 대한 유의한 증거가 관찰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직업군에서 이제 또 이제 백혈병의 유의한 증가가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EB로 그룹을 지어놨는데, 그 EB라는 것은 확실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 두 가지 암에 있어서는 유의한 증가가 확실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좀 더 필요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암성이 없는 게 아니고 발암성이 어느 정도 있는, 유의해야 될 암의 유형에 대해서는 발암성이 인정되고 있는 형태의 위험인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여기에 원래 토대가 됐었던 기준이 국제비전리 방사선 보호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줄여서 이너프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2004년하고 2010년도에 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당시에 근거는 전자파의 경우는 발암성이 극히 낮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WHO하고 사실 입장이 좀 다른데 어쨌든 이 기구에서는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면 급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순간적인 이제 그 감각의 변화, 혹은 찌릿한 느낌이나 혹은 심지어는 아주 높은 자기장이 형성된 공간에서는 눈에 성광이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급성적인 건강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 혹은 인공 장기를 갖고 계시는 분이 있죠. 예를 들면 인공 심장 박동기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아주 높은 자기장이 형성되는 공간에서 머무를 때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뭐 그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윤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 근거의 기준 만들어서 근거에서 만들어진 기준이라기보다는 그런 순간적인 영향이나 혹은 이제 오작동 예방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혹은 WHO 산하 아이약이 지적한 것처럼 특별한 인구군에 나타날 수 있는 특별한 유형의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준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텐데, 어쨌든 지금 그 인허프에서 만든 기준을 고려해서 우리나라 미래청정과학부가 그걸 그대로 2004년도 버전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통부 기준도 그 근거와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기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기 이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표 1에 보시면 각국의 저기 김민식 교수님도 이제 보여드리신 것처럼 각국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럽의 예를 보는 게 가장 지금 우리 이제 문제 해결 측면에 있어서 가장 아마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은데, 유럽도 유럽연합으로 돼 있잖아요. 유럽연합에서도 유럽연합 전체가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디렉티브라고 하고, 그 디렉티브가 불행히도 그 인허프 기준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럽연합 국가들은 그 우리나라 교통부와 지금 비슷한 기준, 그래서 이제 독일이 적용하고 있는 기준처럼 100 마이크로 테슬라 기준을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국가별로 그것을 최소 기준으로 두되 각 국가별로 자기 사정에 맞게 좀 더 엄격하게 하거나 좀 더 루즈하게 하거나 그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좀 더 엄격하게 기준들을 낮춰가려고 각국 나라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스위스인데, 스위스는 법률로서 1 마이크로 테슬라, 지금 이제 아까 이재원 연구관님이 계속 소개하셨던 그 단위로 고치면 10mHz 정도 되는 수준에서는 새로운 통전 설비를 들어오셔는 안 된다라는 기준들을 딱 그 정도 수준으로 법률로 정해놨습니다.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네덜란드 예를 보면, 덴마크 예를 보면 제일 좋은데요. 여기는 설명이 되지 않았지만, 덴마크에서는 기존에 대한 설비가 이 설비가 위험한 수준의 자기장을 발생하는 정도가 있다면 사회적으로 최소한 노력을 기울여서 그거를 최대한 낮추도록 좀 하자라는 그런 정들을 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4mm가우스인데요. 이 국가들이 원래 뭐 통용돼 있었던 그런 기준에 비해서 현저히 낮춰가지고 이런 기준들을 적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전 예방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를 반영을 해서 이 기준을 낮추는 건데,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 피해를 복시하고 있고 목도하고 있고, 이 피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일단 하자. 그리고 그 인과관계의 증명은 수혜자, 이 시설 때문에 혹은 이 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을 가져가는 자가 그것을 증명하자. 이 원칙이 이제 사전 예방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전자파가 가장 이제 이 사전 예방의 원칙이 적용되는 가장 이제 좋은 예인데, 지금 소아백혈병이나 일부 지구촌에 나타난 백혈병의 사례는 증가 경향이 있지만 다른 일반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시점의 문제이고,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은 분명한데 과학적인 근거가 좀 더 부족하다면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밝혀가면 되는 거고, 그 와중에 우리가 할 일은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조치를 하자라는 거. 이제 그 원칙이 지금 이 성남동에도 이제 적용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측정 결과를 보면 뭐 211동이나 7동 같은 경우는 뭐 8에서 15mHz 정도까지 높아지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위치에서 지금 더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으면 더 줄이는 것을 첫 번째로 하자. 아마 한전에서 이미 그거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70%까지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뭐 보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더 적용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여기서 더 증설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증설을 한다는 것은 그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높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줄여가지는 않겠죠. 그게 증설한다면 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아예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외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 기준의 근거를 잘 이해하시고 그것을 해외에서 특히 유럽에서 어떻게 그 근거들을 활용해가지고 예방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거를 잘 고찰하면 삼산동의 문제도 어느 정도 이제 풀어갈 수 있는 힌트를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지금의 833mg 가운스가 단기 기준에 불과한 거고 장기 기준도 민간층의 건강보호 기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자파 노출 강도를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런 조치가 없는 성상에서 추가적인 증거는 제정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십니다. 김종우 변호사님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의 김종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우선은 저는 이 특보합선의 전자파의 유해성이나 기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의견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 관련 법률에 대해서 안전이나 전기 사업자가 충분히 법을 잘 지키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건조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시겠지만 지금 특보합선 성조선로 지중화 사업이 사실 1999년에 이미 인천시의 허가로 15만 4천 볼트의 송전 완료가 지중화되었는데 여기 이제 추가로 34만 5천 볼트를 추가 매설하겠다는 것으로부터 이 사건이 지금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이라든가 한전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 관련 법률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기사업법에서 허가를 내어주고 이런 아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자체를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큰 부담이 따르고요.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이 관련 해당 관청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세세한 부분을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는 이미 한전하고의 도로조명 허가에 대한 허가 소송이 지금 항소심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정치하게 이 사건을 법률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었다는 부분이거든요. 유의미한 부분들이. 우선은 도시사업법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15만 4천 볼트 이상의 경우에는 전기 공급 설비의 결정 기준으로 송전선로를 우선 외곽 간선의 도시 외곽의 공지에 설치할 것이라고 분명히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공지 또는 저밀도 지역에 설치하고 인근의 토지 이용 현황도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를 해라라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미 어느 정도 유해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누구나 다 유해할 것이다라고 어떤 사회 통념상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법들이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삼산동 이 지역은 사실 인구 밀도가 또 굉장히 높고요. 아파트 주거 지역이고 초등학교도 되어 있는 곳이고 공지도 아니고 저밀도 지역도 아닌 곳에 지금 기존의 15만 4천 볼트에 대해서도 33만 5천 볼트를 추가 매설한다는 것은 사실 이 관련 법상의 근거에서도 허용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부천시에서의 도로조명허가 취소에 대해서 사실 행정심판에서는 시 쪽에 손을 들어줬어요. 이러이러한 근거를 봤을 때 도로조명을 허가할 수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이 말인즉슨 도로조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송전선로를 깔려면은 이제 도로 밑으로 통상적으로 깔고요. 그 수직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수직구를 만들어서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요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예요. 근데 그 허가가 부천시의 경우에는 지금 이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취소를 그냥 해버린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 경로를 바꿨어요.
문제가 제기되자 경로를 바꿨는데 경로를 바꿔버리자 그쪽에서 한전에서 도로 조명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신청을 반려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건이 쟁점화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삼산하고는 조금 케이스가 다른 경우이기는 해요.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이런 어떤 관련 근거 법률 등을 봤을 때 이것은 지금 허가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라고 해서 심판에서 손을 들었는데 1심에서는 조금 지대하게 싸움이 되다가 한전 쪽으로 손이 넘어간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대법원까지 가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고 충분히 이제 유의미하게 법률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길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법 사실 이것저것 다 끌어와 봤어요. 제가 사실 도로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로에다 뭘 설치하든 그 지하에 설치하든 지상에 설치하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충분히 해야 한다,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안전의 범위를 사실 봤을 때 그 밑에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유한 어떤 그 전자파로 인한 우리 신체의 어떤 방해라든가 손상에 대해서도 안전을 유의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범위를 좀 넓혀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근거를 따져봤을 때 그 도로법의 문제도 좀 있고요. 또 이제 조명 기간에서도 지금 굉장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도로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전용물의 조명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년 이내로 하고 조명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도 10년 이내로 해라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이 과거에 한전에서 도로조명허가 신청을 한 내용을 봤을 때 조명 기간을 어떻게 써놨냐면은 거의 무기한으로 써놨어요. 예. 이게 기간에 대한 10년 법률 규정이 완벽히 벗어나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아주 중대한 어떤 신청상의 하자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무효나 취소가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면서 어떤 사회 상황이 바뀔 수 있고 기준이 바뀔 수 있는 것인데 무기한이라는 조명기간을 허용해준 어떤 해당 관청의 어떤 처분이 좀 부당할 수 있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조명기간의 10년 이런 부분들 그 도로법의 기타 사정들을 봤을 때 충분히 해당 관청, 시청의 의지만 있다면은 이 도로조명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허가 취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지금 이것도 2015년도 6월에 이미 부천시에서는 내준 허가를 의견 수렴의 부재 등을 이유로 취소한 사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해당 관청에서는 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거 시민사회단체나 어떤 삼산, 인천, 부평 시민들의 어떤 중지가 모아져야 이 부분은 좀 단호하게 시에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해당 관청이나 시청에서 취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못한다고는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몇 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발생하고 있는 손해라고 얘기하는 건 법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 피해나 이 앞으로의 우리 안전상의 어떤 유해성을 방어하고 구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송전선 설비 주변에 이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사실 이 법률에선 저희가 전혀 해당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법률상에는 법률의 지원 대상을 지상 손전선로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해성이나 전자파의 어떤 방출이나 노출도를 따져봤을 때 지중 손전선로와 지상 손전선로를 구분할 필요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련 법률을 유추해서 이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까 저희 김현식 석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천시 서른 의원이 2018년 12월에 지중 손전선로를 이 법의 범주 안에 넣는 것을 지금 개정 발의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토론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추가된 내용이 좀 있는데 그 구두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타 민법상의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것은 고의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한전을 상대로 우리 너희들이 진손들을 깔아서 우리 지상파에 노출됐고 그러니까 손해배상해라 라고 들어간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뭐 돈벌이 하려는 변호사들이 붙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유해성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굉장히 어렵고요. 만약에 설사 아마 이거 소송이 진행이 되더라도 승소하면 적시 패소했을 경우에 이게 좋지 않은 선례가 남을 수도 있어서 저는 민법상의 일반 불법 책임으로의 접근은 조금 신중하게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 과거에 그 특고합선이 특고합선이라든가 이런 게 지나가는 것을 숨기고 아파트를 분양했던 분양사를 상대로 해서 실제로 그 시세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갔던 적이 있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됐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상이 아니라 지중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시세 하락분에 대한 지금 뭐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충분히 이 분양사를 상대로 해서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보상받는 방식으로 조금 보전은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만 이제 도로조명 허가나 뭐 취소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조금 법률적인 부분이긴 한데 사실 무효소송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도로조명 허가에 대한. 근데 사실 이 상황에서 무효를 이 허가 자체를 도로조명 허가 자체를 무효로 주장해서 취소하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조금의 하자. 아까 말씀드린 조명 기간을 지키지 않았던 부분, 기타 아주 세세한 부분들 이런 조금의 하자들을 가지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취소 소송은 이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도로조명 허가가 이미 1999년도에 났고요. 이게 지금 한 20년이 거의 다 지나간 상황에서 이 제척 기간이 지났는데 다만 행정소송법의 제소 기간에는 다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제척 기간에 적용받지 아니한다. 근데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누구도 몰랐던 사안이었고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어쨌든 한전이나 어떤 분양사나 이런 측에서 오히려 특고업선이 매설되어 있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의 어떤 책임이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도로조명 허가 지금 여기 삼산 지구 쪽에 특고합선이 매설되어 있고 수직구를 사용할 수 있는 도로조명 허가를 취소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직권으로 시청이 그런 사유들을 들어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시청이 안 하면 우리가 시청을 상대로 취소를 시켜라라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가족까지 가기가 너무 지리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것은 대화나 소통이 더 이상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은 충분히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셔서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도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우리에게는 무기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통이나 타협을 하실 때도 우리가 무조건 끌려가는 상황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제가 드린 말씀은 너무 건조하고 법률적인 부분이어서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만 알고는 계시면서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우리 해당 관청이라든가 한전 측과의 대화의 하나의 카드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전문가시기 때문에 법률 건조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법, 도로법도 관련법의 근거에서도 추가 송전 설치에 대한 근거 자체가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의지를 갖는다면 충분히 기억이 가능하다. 그런데 아무래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이 전에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박주기 지금 삼산동의 이제 송전선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송전선로 관련된 문제는 이번 삼산동은 처음이 아니죠. 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밀양의 송전탑이나 송전선로 문제 아실 텐데요. 그것도 장기간 이제 주민들이 나서서 싸우시면서 전혀 그 과정을 모르신 상태에서 진행된 부분도 있었고, 이후에 그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싸우실 때도 그 장기간 되면서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파괴되거나 재산권이나 전자폐 피해 등을 입는 경우들도 있었고,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13년도에 한 단체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검사를 좀 해보니까 일반인 평균보다 40% 이상 장기간 싸움을 하면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공포증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고요. 단순히 이런 송전탑이나 송전선로 문제뿐만 아니라 뭐 화력발전소라든지 아니면 원자력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규모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시설, 에너지시설이 들어서면서 이런 사례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수긍을 하기도 하고 밀어붙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뀐 상황에서 주민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나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런 것들이 결정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단순히 이제 삼산동의 사례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전체적인 에너지 정의, 환경 정의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삼산동 사례가 인천을 대표하고 그리고 전국을 좀 선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발전시설 입지 갈등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뭐 발전시설, 송전시설, 뭐 변전시설 이런 것들의 입지를 환경적인,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환경정의라는 거는 그냥 환경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좀 정의롭고 행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환경 문제가 발생하거나 환경 시설로 인해서 대부분 취약계층 그리고 인구가 적게 사는 지역 이런 곳에서 오히려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곳에 이제 그런 시설들이 입지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친 지역 이기주의는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도 이제는 절대로 시행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얘기하시기를 뭐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나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수치에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제가 좀 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거는 사실관계를 차치하고서라도 송전선로가 개설되면 주민들은 이게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가전제품이나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이 송전선로는 건설이 되면 본인들이 선택할 수 없어요. 거기 살고 있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확연하게 거부할 수,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들이 거부할 권리조차 없다라는 것이 확연한 차이다. 이런 것들은 좀 분명히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 김윤신 교수님이나 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전자파 노출 피해 예방, 그러니까 유해성에 대한 부분을 증명하기 참 쉽지 않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 환경정책기본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이나 아니면 전기사업법의 관계법을 개정하는 문제들이 참 길고 힘들 수 있는 싸움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단순히 그 법 개정과 시행까지 기다리기보다 저는 그 인천에서 좀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가능할지, 저는 그런 것들은 김윤신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삼산동 같은 경우 기존 아파트가 삼산동 택지가 들어서면서 그 지금 문제가 있었던 거고, 지금 인천의 공공주택이나 신도시 개발을 또 앞두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법 시행, 상위법 시행까지 기다릴 것인가, 그러면 이런 인천에서 삼산동 문제가 발생한 거를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적인, 분명히 이제 가이드라인은 상위법이 없으면 인천이 가이드라인 만든다고 해서 이게 법에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천 시민들의 생활 환경을 좀 개선하고 보장한다라는 차원에서 시민, 전문가, 행정이 좀 함께 모여서 이런 것들 노출 피해에 대한 위험성을 좀 공감하고 논의를 통해서 좀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들도 좀 검토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활환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게 지자체나 아니면
뭐 어떤 사업을 진행한 사업자라든지 뭐 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이제 주민들의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좀 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주희 인천경찰대학 사무처장님께서 인천에서의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강조하신 것은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걸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전 시대에 개발 독재 시대가 있었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거가 국가의 모든 역량을 갖고 지원하는 그런 개발 독재 시대가 있는데 이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 환경 보호에 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에 있어 환경 정의의 시대, 에너지 정의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지금에 있는 전자파 문제에 관한 안전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그래서 인천에서 그러한 밑거름을 좀 만들어줬으면 그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토론자이십니다. 삼산동 특과 주민대책위 이윤옥 위원장입니다. 네, 우선 그 삼산동 특과 문제 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도 우리 김유신 교수님, 이재원 연구관님 그리고 또 토론 패널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민분들 오전 시간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직장 휴가까지 내서 참석해주신 분들이 계시기에 저는 삼산동 특과는 반드시 해결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난 그 작년 5월이죠. 작년 5월 처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그리고 늘 아이와 같이 산책을 나갔던 굴포천변에 생각만 해도 무서운 15만 4천 볼트가 매설이 돼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고요. 저는 그곳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고 15년을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는 34만 5천 볼트를 또 깐다니 이게 제정신인가 싶어서 그때부터 아마 지금까지도 저의 일상을 모든 걸 다 포기하고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처음 한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삼산동 전력구는 평균 한 8m 깊이에 매설이 되어 있다라는 정도였는데 정작 깊이에 들어가 봤더니 1m도 안 되는 곳에 15만 4천 볼트가 흐르는 걸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집과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거실과 특과업소원의 거리는 채 이격거리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가까이 붙어 있고 그 일직선에 초등학교 담벼락이 같이 아마도 그 제가 상상하는 거는 전력구 밑에 위에 담벼락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에 적어도 한 3분의 1 지점까지도 전자파 영향이 다 미치는 걸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한 거는 부평구에도 이미 삼산동을 제외한 다른 구간들이 있습니다. 청천동 인양아파트 사거리와 그 다음에 갈산동 GM대우 정문 앞에 그리고 갈산 변전소 지금 관리하는 한전인데 그쪽 깊이들은 76m, 36m 심지어 갈산동 여기 변전소는 56m 깊이에 이 34만 5천 볼트 공사가 지금 거의 다 한 70% 정도 이상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구간에 왜 우리는 1m도 안 되는 곳에 34만 5천 볼트가 설치돼야 되는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문제점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특과바의 안전대책을 마련을 요구를 하면서 주민들이 거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 36차 촛불 집회까지 열며 줄기차게 한전에다가 요구했던 것은 특과업소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이설을 하던가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다른 구간처럼 안전하게 굴포천 밑으로 아주 깊게 매설을 해달라. 단 그거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뭐 혐오 시설이니까 무조건 다 반대하는 그런 님비도 아닙니다. 주민들이 너무 정직하고 착하시죠. 저희들이 뭐 무조건 혐오 시설은 안 된다는 반대 차원이 아니라 꼭 필요한 국가산업 기반 시설이라고 한다면 그럼 아주 깊게 매설을 해달라. 적어도 이런 상식적인 요구조차도 한전은 무시하면서 계속 국내 기준치를 들먹이면서 안전하다고만 하고 앵무새 같은 대답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국내 기준치는 단기간 노출에 한정된 기준인 거지 장기간 노출에 대해서는 아직 없다라는 걸 요즘 교수님들, 학생님들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나 기준만 없을 뿐이지 실은 전자파의 장기간 노출 시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은 고압설로 현장 작업에서 일했던 장기간 일했던 작업자분들이 지금 산재 판정을 받는 그런 것들이 증명을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준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안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이죠. 엊그저께 삼산동 특과 민간 대책위에서 처음으로 한전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전은 현재 15만 4천 볼트 문제가 가장 심각한 15만 4천 볼트에 대해서 저감 방안을 마련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 그 민간 대책위가 같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는데요. 그 한전이 얘기하는 거는 맨홀 주변에 차폐막을 설치를 했더니 한 70에서 75% 정도 차감하는 효과가 있더라. 그런 정도로 해서 여기 삼산동 구간에 자기들이 그렇게 뭐 저감을 하라고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고 그래서 뭐 계속 거기에서 나오는 수치들이 15.7mHz를 계속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가야 되는 건 뭐냐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작년 10월에 13일경에 저희 그 삼산동 실내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 안에 들어가서 측정할 당시에 전류 부하량이 대개 650에서 700메가와트 정도라고 저희들한테 그 전자파 한전에서 자료를 줬어요. 그러면 650에서 700메가와트의 전류 부하량 상에서의 일상 실내에서의 15.7mHz라고 한다면 그러면 2018년도 최고 피크 부하량이 916메가와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류를 대입했을 때도 결국 70% 저감을 했더라 하더라도 실은 피크 전류량을 대입을 했을 때는 늘 여전히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전자파 수치더라. 저는 그렇게 판단을 받습니다. 이날 그 민간 대책위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했을 경우 그러면 비용이 다른 구간과 기피차별성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더냐고 들었더니 총 공사비가 550억이고 삼산동 구간이 대략 1.2km 구간을 놓고 봤을 때는 한 270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한 그 공사가 이미 끝난 구간의 깊이가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곳에는 지하 시설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더 깊게 팔 수밖에 없었다라는 해결 답변을 내놓더라고요. 그렇다면 한전은 주민들의 생명보다 지하 시설물이 더 중요하다는 게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천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바로 앞인 거고 또 1600세대 4000명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바로 거실 앞에 있는 고압선입니다. 지하시설물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설마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겠습니까? 여전히 1년이 넘도록 거리에 주민들을 세워놓고 한전에서 내놓는 답들은 사람의 목숨보다는 늘 비용을 우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특고합성 가까이 거주하던 학생이 16살 먹은 학생이 암이 발병해서 지금 학업을 중단하고 치료에 전념을 하고 있고 지금은 거의 완치 단계에 있지만 언제 또 재발될지 몰라서 계속 통원 치료를 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이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그 학생이 앓고 있는 병명이 전자파와 관련있는 암종이라는 것도 한전도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인하대 그 임종환 교수님께 진단서를 보여드리면서 이것이 어떤 암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문을 구했을 때도 여전히 학계에 보고된 전자파와 관련된 암종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물론 전자파가 뭐 생명을 위협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선택한 사항은 아니지 않냐라는 겁니다. 특히 특고합선이 가장 가까이에 지나가고 있는 전면동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그럼 그 특고합선에서 전자파가 계속 우리들을 노출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앓고 있는 병이 그 고압선과 관련이 전혀 없다라고 감히 누구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 학생이 앓고 있는 그 병 속에서는 고압선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들은 빨리 어쨌든 더 안전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대책위는 삼산동처럼 그런 15만 4천 볼트와 34만
볼트가 같이 주택가에 매설된 사례가 있냐라고 한전에 물었을 때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없는 것 같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자, 15만 4천 볼트가 7회선이 지나가고 34만 5천 볼트가 3회선이 추가가 설치되는 곳이 전국적으로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와 반증해 본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삼산동의 사례는 있을 수도 없는 사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서야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현 15만 4천 볼트에 대해서 차폐막을 설치해서 70%를 저감을 한다고 한다면 그럼 여기에 34만을 대입했을 때 전자파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는 그 물음에도 한전은 한 번도 그런 실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온지는 알 수가 없고 또 전류 방향이 계속 들어갔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서로 주고받는 시스템이 있어서 뭐 역방향 아니면 뭐 같은 방향 뭐 이런 방향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의 그 부하량이나 아니면 이런 변동들이 굉장히 실시간으로 계속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설치를 해서 실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이 넘도록 거리에 주민들을 세워놓고 정작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들이 결국은 삼산동 주민들을 실험도구로 쓸 방법만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전이 내놓은 그 차폐막 저감 대책은 실은 이 해결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지금도 여전히 주민들이 전자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을 막고 확실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수단일 뿐인 것이지 이것이 삼산동 특화업의 문제 해결의 그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런 것이라고 했다면 결국 주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입장을 전하겠습니다. 가장 염려가 되고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특화업선이 지나가고 있는 1층 세대에 있는 층간소음으로부터 자녀를 갖다가 좀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서 1층을 선택한 10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세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효율과 비용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지면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서둘러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또 주민들의 구제할 방법을 찾는 것이 빠른 해결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호 위원장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환자도 발생됐고 10세 미만의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들은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한전이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비용을 따지고 또 효율을 따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을 벗어나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대책 마련을 내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주로 네 분 다 했고요. 이제 플로어 쪽에서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두세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다 이해가 되셨죠? 뭐 워낙 촛불 집회를 지금 몇 차라고 했죠? 36차. 네. 매주 보고를 드려서 소상하게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내용도 들으셨죠? 네. 3, 4, 5에 투쟁할 수 있는 강력한 또 법적 근거가 있다. 라는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손 드시는 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오늘 발제 부분하고요. 혹시 뭐 다른 의견 주실 분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지정 토론과 관련해서 혹시 발제자 두 분. 예,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도주희 처장님이 인천 지역에서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나름대로 인가 생각입니다. 왜냐 지금 이제 우리 법적으로 사실은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초등학교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민간 계층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또는 학교 시설에 있어서의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런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기 현황에 맞게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조사 측정 결과를 가지고 무슨 자료를 내놔야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잠깐 한다고 해서 어떤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이재원 연구관님 다른 네, 게 없으면 제가 보기에 궁극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부가 전자파에 관한 안전기준 자체를 제도하고 전자파에 대한 인체위의 기준을 설정하고 정부 부처의 협의 부처 간의 협의를 용이할 수 있는 협의를 구성을 해서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실행할 수 있는 뒷받침을 마련하는 거가 제일 궁극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한전을 제가 보기 협상태으로 끌어내서 인천만에 안전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가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천시가 그것을 지원을 당연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인천에서 구체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가 전국적으로 이 이슈 자체를 확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매듭이 갖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꼬여 있는 건데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을 인천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토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인천시가 여기 삼산동에서 이 싸움 자체가 한국 사회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결의를 다져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전자파로 인해서 우리 어린애들의 건강 위협으로부터 우리 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을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 좀 질문 좀 상황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상동 지역에서 온 시민입니다. 아까 그 인천 쪽에 가이드라인 말씀은 이게 아마 법적으로도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중앙정부에 압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결의안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정치권에서 우리가 요구하면 가능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정책적으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장기간의 플랜이 여태까지 못 해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단이 작년부터 됐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정책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그게 시도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 시민단체도 나왔지만 인천시 의회와 부평구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부평구청과 부평구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또 우리 지역 주민들 이렇게 해서 그런 정책적 기구 대안을 만들어내는 어떤 시작이 출범을 공식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또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거기서 아마 교수님들을 또 연구진을 통한 연구기관이 선정이 돼서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면 과거 2년 전, 과거 5년 전, 과거 10년 전의 데이터도 이걸 좀 역추적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일단 합의가 필요하고 그게 이제 인천시의회에서 하든 부평구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런 기부처를 만들고 또 연구를 하면 예산 지원이 필요할 텐데 이것은 시의회나 구의회에서 내년도든 올해 추경이든 내년도든 이게 합의만 된다면 예산이 충분히 연구비가 책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능할 때 아까 말한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네덜란드라든가 스웨덴, 스위스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법 규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지자체가 앞으로 자치분권 시대에 광역정부든 기초정부든 간에 지자체가 이것을 연구를 지속적으로 했고 그런다면 그러한 법 규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본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전이 이걸 더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연구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것도 한번 제시를 좀 해주셨으면 현실적으로 그게 아마 부평구에나 인천시에서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변호사님께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도로조명법, 도로조명법이라든가 이런 때 송전선로 인허가권 도로 조명 기간이 10년이 닿고 연장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주셨는데 거기에서 도로 조명에 의해서 송전선로 추가 인입권도 허가가 없이도 한전에서 그걸 인입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만약에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관련 법률 시군 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저밀도 지역에 설치하되 이 토지 이용 현황을 파악할 것, 고려할 것 이 항에 있어 여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외곽 지역이었었어요. 삼산이든 상동이든 도시가 건설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도시가 건설되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밀도가 상당히 고밀도의 지역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송전 추가 선로에 대한 이설 그 인허가권을 시청이나 구청이 행사할 수 없는지 도로정형가 계속돼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 고밀도로 바꿔졌기 때문에 이걸 장기간에 걸쳐서 이설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이 지방정부가 행사할 수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은 기존에 10만 4천 볼트가 매수되어 있는 지하 지중선로에다가 추가로 34만 5천 볼트를 할 수 있느냐? 예,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전이 그냥 밀어붙여서 삼산동에 깔아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지금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기 위해서 소통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요식행위일지도 모르겠지만 단지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당장 오늘 들어가서 선로를 34만 5천 볼트를 추가 매설해도 아무런 법률적 하자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과거 1999년도에 지중선로 작업을 했을 때는 이 법률에 공지나 정밀도 지역에 해당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좀 바뀌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적용 기간에 어떤 10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었다고 저는 법률적 취지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정이 변하는 것이고요. 계속 생활 환경이 바뀌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무제한이라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한다면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99년 당시에는 공지 또는 정밀도 지역에 해당해서 이것이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한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사정이 바뀌었고 이 지역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도로 조명 허가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의지만 있다면 해당 그 허가 관청에서 지금이라도 도로 조명 허가에 대해서 이유를 들어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해당 사업 한전에서는 취소에 대한 취소 처분 소송이 또 들어올 것이고 그것이 이제 지레하게 시간이 끌려가는 것인데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가장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인가는 제가 의문이 들어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그런 방법이 있다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이제 제가 저는 꽤 오랜 기간 환경부에 전문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성면 문제가 2006년도에 시작됐을 때 성면 정책 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성면도 각 부처 간에
그래서 처음에 5개 부처가 있다가 탈크 문제가 되면서 한 12개 부처 뭐 청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이제 공동 그 정책 협의회 의장을 맡아서 각 부처의 담당 과장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결국에는 성면 안전관리법하고 성면 피해 보상법을 2개를 만들었던 것이 가장 그나마 부처 간에 있어서의 협의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꼭 이 전자파 얘기할 때마다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보니까 인천은 부평하고 부천하고 뭐 그 서른 의원도 있고 홍영표 의원도 있고 이분들이 뭐 조금 움직이면 뭐 무슨 뭐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인천시만에 어떤 우리는 네덜란드나 덴마크처럼 아주 강력한 그런 기준을 해서 모든 인천 시민의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은 그런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협의가 되면은 뭐 연구비라든가 뭐 이런 것은 얼마든지 뭐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